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화 학술원의 오후의 담론과 커피 한 잔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보는 저는 학술원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불어불문학 전공 권은미입니다. 먼저 혹시 잊고 계신 분이 계실까봐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최진호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교 바이오 융합과학과 석좌 교수님이시자 또 현재 대외 부총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에도 아마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나노 기술을 의료 기술에 접목시켜서 의학의 진단과 치료에 응용하는 나노의학 세계학회 등 선생님께서는 9월에 개강하고 얼마 돼 있지 않은데 벌써 2개의 큰 학술 대회를 여시느라 무척 바쁜 일정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로 해서 무척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최진호 선생님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활동과 업적이 워낙이 많아서 자료 화면으로 대신 하는데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우선 선생님은 연세대학 화학공학으로 학사 석사를 하신 다음 독일에서 무기화학 박사 그리고 한 10여 년 후에 또다시 일본에서 재료공학 박사 즉 박사를 2개를 하셨으며 영국 프랑스에서도 연구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7년 이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이시며 또 전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 또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수상 기록도 너무 많아서 다 언급을 드리지 못하고 대표적인 것은 2000년, 2007년 둘 다 대통령상입니다. 대한민국 과학상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받으셨고 그것보다 더 매력적인 상은 2007년에 닮고 싶고 또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10인에 선정되시기도 했습니다. 학문적 권위의 측면뿐 아니라 젊은이들의 인기의 측면에서도 다 인정을 받으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걸어오신 삶과 학문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오후의 담론과 커피 한 잔이라는 이런 학술원 이 행사에 저를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우리 권은미 교수님께서 저보고 학술원에 와서 이런 강좌를 하라고 그러셔서 사실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사실은 이런 강좌는 그 인문학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멋지게 강의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이런 그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부족해서 정말 좋은 강의를 해드릴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좀 거절을 했었습니다. 좀 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권은미 선생님의 포즈가 워낙 강해가지고 이걸 계속 거절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고민을 하면서 어떠한 그런 그 메시지를 이 오후의 담론 시간에 전달이 드리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약간 용기를 얻은 건 그 이소구 선생님 하시는 걸 동영상으로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저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학술원의 원로 교수님들 모시고 또 각 분야의 교수님들 우리 또 학생 여러분들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제가 그냥 지나왔던 제가 연구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을 그냥 이렇게 그냥 소상히 가감 없이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 저기 처음에 들어가기에 보시면
들어가게 보시면 제가 가장 그 연구 생활하면서 늘 마음속에 새겼던 글 중에 하나인데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일은 없다. Nothing great in the world has been accomplished without passion. 그래서 열정이 없이는 어떤 학문도 그렇겠지만 특히 저처럼 실험 학문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열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학회를 할 때나 또는 학생들하고 수업을 시작할 때 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는 이제 연구 생활하면서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걸 아주 싫어하는데요. 그러니까 슬럼프죠. 연구하면서 슬럼프에 빠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실험실에서 연구 생활하면서 학생들이 종종 슬럼프에 빠지거나 이렇게 힘들어하면 제가 이걸 이메일로 돌립니다. 시를. 그래서 이 도정환님의 시인데 흔들리며 피는 꽃. 그래서 꽤 인문학적이죠. 네. 들어가기에 이 시를 읊으면서 들어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괜찮죠? 네. 그래서 이제 연구 생활하면서 학생들이 종종 처음에 이제 초심은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 실험 학문이 정말 어렵습니다. 서서 계속 이제 물론 머리로도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그 노동을 강요하는 일입니다. 뭐 이론화학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실험화학의 경우에는 서서 실험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다리가 퉁퉁 부으면서 서서 학생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하다가 연구 결과가 뭐 아주 자기 원하는 대로 잘 나오면 그 논문도 내고 특허도 내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탁 새겨진 논문이 나왔을 때는 정말 그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서 에너지가 충전되고 또 다음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학생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그 쉽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는데 선생도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으니까 지금은 흔들리지만 지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참고 견뎌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이 싸이를 갖고 왔는데요. 왜 싸이 인생을 보면서 나도 좀 비슷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히트를 치진 못했지만 제가 이제 쭉 공부한 그런 그 학문 분야가 화학 분야 중에서도 무기화학 분야인데 무기화학 분야 중에서도 무기고체화학 분야라는 독특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무기화학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뭐 유기금속화학 또는 뭐 배위화학 이런 쪽이 이제 정통 무기화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고체 무기화학은 제가 공부할 당시만 해도 이제 좀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정통 무기화학에서 좀 벗어난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느낌을 항상 받으면서 이제 서울대학에서도 그렇게 연구 생활했고 이제 지금까지 쭉 연구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체 무기화학 그러면 오히려 고체 물리 쪽하고 더 가깝고 화학 쪽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정통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싸이도 보면 실제로 이 싸이는 어찌 보면 가수 중에서는 정통이 아닙니다. A급 가수가 아니에요. 싸이는 B급 가수입니다. 네.
원래 이제 그 K-팝에서 한류 문화가 막 전 세계로 글로벌하게 이제 그 히트를 치고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시면 전부 다 예쁜 가수, 남자 가수나 여자 가수 보시면 빅뱅이나 소녀시대나 뭐 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다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면 예쁘고 패션도 뛰어나고 그 노래도 아름답고 그리고 춤도 아주 정형화돼 있어서 아주 아름답게 추는데 여러분이 이제 싸이의 말춤을 보시면 그거 한번 눌러 보실래요? 예? 싸이의 말춤을 보시면 정말 A급 춤은 아닙니다. 예. 미국에서 10년 넘게 아침 시간대 시청률 1위를 하고 있는 TV 프로그램에 가수 싸이 씨가 초대됐습니다. 싸이의 말춤이 뉴욕을 열광시켰습니다. 뉴욕 이현식 특파원입니다. 미국 NBC 방송의 본부가 있는 뉴욕 록펠러 센터의 광장. 미국 내 최고 인기 가수들만 초대되는 이곳 투데이쇼 플라자 콘서트에 싸이가 등장했습니다. That you have become such a phenomenon here. I'm on today's show, MBC, this stage. Excuse me, but let me say, 대한민국 만세. 좀 튀죠? 좀 What does that mean? Korea rules. 미국을 대표하는 뉴스 앵커들에게 강남 스타일 말춤 동작과 가사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Then it goes like this. 특유의 화끈한 매너로 천국을 열광시키는 모습이 미국 전역에 실시간으로 방송됐습니다. 투데이쇼는 미국에서 10년 넘게 아침 시간대 시청률 전체 1위를 달린 미국 방송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K-팝이 소개됐던 다른 프로그램들과는 차원이나 파급력이 다릅니다. It's easy to learn. It's a really, really great step that you can bring with your friends. Everybody can get involved in it. It gets everybody excited. Everybody wants to just Gangnam Style. Is it going to be bigger? I believe so. I believe it's on national television. I mean, everybody's watching it this morning, isn't it? 강남 스타일 붐을 타고 한국의 대중문화가 미국 주류사회 속으로 더욱 깊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이현식입니다. 네, 이렇게 그 K-팝으로 대표되는 한류는 당분 이래 그 최초의 그 문화적 쾌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중음악 평론가인 임진모 씨 얘기에 따르면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이 동남아에서 대박 친 것뿐만 아니라 아주 글로벌 대박을 쳤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유튜브의 누적 횟수를 보시면 지금 오늘이 9월 24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며칠 전에 2억 4천 건인가 2억 5천? 지금 2억 5천 우리 황성주 교수가 2억 5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이 선을 따라서 올라가지 않고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기 세계 1위, 2위 하는 거는 그 시간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이제 강남 스타일이 이렇게 히트를 치는가? 그 이제 분석을 사람들이 했는데 그 K-팝하고도 차별화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K-팝의 경우에는 그 비주얼도 예쁘고 춤도 아주 정례와 규격화돼 있고 그리고 패션도 아름답고 그런데 이 강남 스타일의 경우, 싸이의 경우에는 뭔가 어딘가 좀 어설프고 좀 조금 부족하고 생긴 것도 보십시오. 그 머슴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생긴 것도 좀 이상하고 춤도 이렇게 예쁘게 탁탁 추는 것이 아니고 보셨지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네? 이렇게 다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말춤을 추지 않습니까? 어색하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망가지면서 댄스도 상당히 망가지는 춤을 추고 그 언밸런스적인 그런 춤을 추는 것이죠. 그 노래나 춤이나 이게 모두 다 A급은 아니고 완전 B급이죠. 그리고 이 사람도 가요계에서는 그 K-팝 그 커뮤니티에서도 이 사람은 완전히 아웃사이더입니다. 예, 메인스트림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히트를 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뭐 내용적으로는 저 음악 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분석한 거를 내가 신문에서 한번 보니까 굉장히 리듬이 중독성이 강한 리듬이고 그다음에 가사가 굉장히 재밌다는 겁니다. 가사가 재미있고 또 이게 비주얼도 패션도 전부 K-팝하고는 차별화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사회는
우리 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그런 어떤 컨텐츠를 원한다는 거죠. 예. 꼭 멋있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컨텐츠를 원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꼭 이런 문화예술 분야에서만 다양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양성이 중요해지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확실히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눌까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 보면 그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장이신 이정모 선생이 저 필립 볼의 실험에 미친 화학자들의 무한도전이라는 책을 읽으시고 몸쓰는 오빠가 화학 스타일 그랬어요. 네, 몸쓰는 오빠가 화학 스타일. 그러니까 이 실험 학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몸쓰면서 일해야 되는데 이 몸쓰면서 일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물론 연구할 때 정말 머리로 해야 되겠지만 그 머리로 하는 거 플러스 몸으로 일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웃풋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2012년 8월 달에 여기 프레스 안에 난 거를 제가 이거 보고서 따왔는데 제가 그 몇 년 전에 2009년 2월에 제가 세계를 이끄는 한국의 창조적 공학자들 여기 그 29인들의 내용을 소개하는 글을 쓸 때 제가 학문은 몸으로 하는 것 그렇게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한 3, 4년 미리 이런 학문은 몸으로 한다. 네. 그 몸으로 하면 너무 몸으로 하시면 이제 그 몸이 병들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에서 한참 몸 바쳐 일할 때 한동안 아프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제 동료 교수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었냐면 몸 바쳐 일하지 말고 마음만 바쳐서 일하라고 몸까지 바치다가 큰일 난다 그랬었는데 역시 그 학문은 이런 실험 학문의 경우에는 정말 몸 바쳐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학생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연구 생활을 뭐 학교 입학하면서도 그랬지만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도 그랬었습니다만은 실제 제가 공학 쪽에 공부하게 된 것은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앞으로 이제 미래는 중화학공업이 중요하게 될 거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공 분야하고 별로 적성이 잘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제 업문 계열하고 좀 잘 맞지 않을까 저 스스로 생각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데 아버지가 중화학공업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 앞으로 대학을 가면 그런 공학 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쪽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아이고. 그 여기 조금 했을 때 제게 영향을 주셨던 아버지하고 찍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70년도에 제가 이제 학원과를 졸업하고서 대학원도 학원과로 갔습니다. 대학원 학원과에 가가지고 연구 생활을 70년도부터 처음 시작했는데 그 연구를 하면서 이제 공대에서 연구 생활을 쭉 하면서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70년대 초반은 우리 그 1인당 GDP가 한 200불 정도, 뭐 북한보다도 잘 못 살았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학교 실험실에 가면 그냥 빈 방만 있고 실험실에 아무것도 없고 무슨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실험을 계획해서 이제 청계천 가가지고 뭐 부품 사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실험이 열악한 환경에서 실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얻어진 실험 결과들을 어디다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당시에 제가 석사 논문을 쓰고 석사 논문을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 이제 교수님께 갖다 드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논문을 써서는 안 되겠다. 정말 그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선생님께 무심코 이렇게 드렸어요. 선생님 앞으로 저는 이런 논문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그 선생님이 삐지셔가지고 6개월 동안 저하고 말을 섞질 않으셨어요. 매일 가서 인사드리고 아침에 이렇게 보리차 끓여놓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선생님 책상 닦아놓고 이렇게 있었어도 저하고 말도 안 섞으셨는데 6개월 정도 이제 지나서부터 그 선생님이 용서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제 원래 본 뜻이 저에게 하는 얘기였었는데 선생님이 많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게 국내에서 연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수준 있는 연구를 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어떤 그 학문적 목표 이런 게 분명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다른 친구들은 뭐 유학 갈 준비도 잘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유학 갈 준비도 별로 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대학 생활하고 대학원 생활하고 있었는데 후에 이제 석사 논문을 쓰면서 석사 논문 쓰고 나서 이게 제가 펀더멘털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펀더멘털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공과대학에서 이제 배울 때는 노하우를 배웠는데 어떻게 뭐 이런 제품을 만들고 얼마나 싸게 만들고 뭐 이런 공부를 하다가 이게 노화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런가? 자연 현상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 왜 이런 성질을 갖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할 그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초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유학 가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네스코 펠로우십이라는 걸 제가 받을 수가 있어서 유네스코 펠로우십을 받고 일본 동경공대를 갔습니다. 여기서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동경공대로 가서 거기서 이제 화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미리 가기 전에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문헌 조사도 하고 또 그 대학의 선생님도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그 선생님께 가서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선생님 찾아갔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테츠로 나카무라 교수라고 지금 여기 계시는 젊은 선생님이었어요. 그 조교수였는데 40세쯤 되셨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오야봉 교수, 사타 토시유키 센세이라고 해서 사타 토시유키 센세이고 나카무라 테츠로 조교수였어요. 일본은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오야봉 교수하고 꼬봉 교수가 얼마나 군기가 센지 이게 이제 이 오야봉 선생님이 바깥에서 실험실로 이렇게 전화를 걸면 조 교수가 전화를 받으면 하이 막 하고 그냥 전화기에 대고 막 절을 하면서 이렇게 그 전화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권위가 있는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여기 이제 그 동경공대에 가서 랩을 정할 때 지도 교수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헌 조사를 전부 해보니까 이 젊은 교수님이 제가 원하는 그런 전공을 연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전이금속 화합물이라고 해서 전이금속 화합물의 그 전기 자기적 특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약간 응용물리 백그라운드 가지고 계신 교수님이었는데 이 선생님한테 제가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를 이분한테 정하겠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그 지도 교수를 조 교수를 지도 교수로 정할 수 없다. 그래서 오야봉 교수를 지도 교수로 해라. 그 오야봉 교수한테 지도 교수를 정하면 저절로 이 조 교수가 네 지도를 해줄 것이다. 근데 제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내 연구의 그 인생을 시작하는데 내 지도 교수는 제대로 그 젊은 교수님, 내가 원하는 교수님을 내 지도 교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학교 오고 굉장히 오랫동안 옥신각신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등록을 잘 못했어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 선생님을 지도 교수를 하겠다. 근데 학교는 계속 이분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교수 회의도 열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선생님한테 불려갔습니다. 사타 도시유키 센세이한테 불려가가지고 이제 지도 교수는 여기 네가 일본
그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는 내가 이 교실에서 내가 그 해두고 다 내가 나한테 지도 교수를 하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싫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하는 영역은 저하고는 좀 제가 생각했던 거 너무 달라가지고 끝까지 이제 싫다고 그래서 다시 교수회를 열어가지고 조교수도 지도 교수가 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을 지도 교수로 정하고 갔어요. 거기서도 아마 최 씨 고집이 되게 세다 그랬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을 지도 교수로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나서부터 이제 저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이 선생님 계시는 랩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오피스가 있었고 이분은 오피스가 없었어요. 이분은 오피스가 없고 이런 실험실에 저 구석에 이렇게 조 교수는 방이 그때 없었어요. 오야봉 교수만 있고 이분은 실험실 구석에 이렇게 책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분하고 같이 실험실 생활하면서 실험실에서 연구 생활할 때 그 자세, 마음의 자세가 어떤 건지 배웠습니다. 이분은 집에 이제 학교에서 그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뭐 강의 끝나면 와서 계속 연구실에서 생활하고 논문 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저녁 때 되면 그 학교 옥상에 여기가 옥상인데요. 이 옥상 옆에 목욕탕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목욕하고 학생들하고 뭐 탁구도 치고 저녁 먹고 탁구도 치고 그러고 나서 목욕하고 그리고 다시 랩에 들어가 가지고 랩에서 이제 늦게까지 또 연구를 하고 그리고 집을 가지 않고 그 왜 이제 큰 박스들 있지 않습니까? 큰 박스, 누런 박스, 그 보르바꾸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바닥에 깔고 담요 깔고 머리에 수건을 이렇게 메고 그리고 거기서 잡니다. 자고 제가 이제 집에 제 하숙집에 갔다가 아침에 일찍 와서 보면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책 보고 있고 뭐 이런 생활을 그냥 365일 하는 분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그 에피소드는 조금 이따 다시 좀 말씀드리고 이제 이분하고도 약간 저희가 트러블이 있었어요. 처음에 가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원하는 이제 연구 분야가 이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선생이 저거는 제가 관심이 없는 분야를 하라고 이렇게 딱 그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이렇게 딱 했었습니다. 그래 유기화합물에 그 이제 좀 전공 얘기지만 뭐 반자성과 전자 분국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해라. 그래서 그것도 제가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건 이제 전이금속 산화물의 전기적 성질이나 뭐 자기적 성질 이런 쪽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하고도 상당 몇 주 동안 신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혼자 머리 이렇게 메고 연구하면 제가 옆에 가가지고 뭐 센세이 그래가지고 가서 또 나 전공을 그거 하기 싫습니다. 전공을 난 꼭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속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선생이 처음에 안 된다고 이거 먼저 하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저는 그거를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한 2-3주 그렇게 계속 버티고 학교도 화나서 안 가고 막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생님하고 쇼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옆에 갔는데 그날 논문 쓰고 계셨어요. 이렇게 머리 띠들르고 논문 쓰고 있는데 제가 옆에 이렇게 가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그 당시만 해도 혹시 이제 한국 학생이기 때문에 원하는 학문을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학문을 할 기회를 별로 주지 않는 건가 이렇게 이제 약간의 오해도 있고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계속 졸랐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쓴 것처럼 이제 학문적 호기심에는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되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학문적 호기심이 네가 꼭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다른 분야의 학문에 관심을 가져라, 호기심을 가져라. 그 얘기를 이제 딱 듣는 순간 뭐 이렇게 찡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랄까 뭐 그런 느낌이 탁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하는데 그 호기심이 내가 꼭 이렇게 아주 편협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문에서는 안 되겠구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 나카무라 선생이 준 테마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비교적 순조롭게 잘 풀려가지고 몇 달 만에 이제 좋은 결과들을 내고 그리고 이제 한 넉 달 뒤인가 제가 원하는 테마를 받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가 사실은 학문적으로 제가 가장 갈증을 느끼고 그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실험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때는 정말 이렇게 24시간이 아깝다 생각하고 막 실험을 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선생님의 그런 가르침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제 다양한 학문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눈을 글로 돌리고 융합과학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일본에 다녀와서 제가 다시 이제 기초 과학 중에 이제 화학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학문을 하려는 그런 목표 같은 게 분명치가 못해서 대학원 초기까지도 분명치가 못해서 유학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까 일본 유학 가게 됐을 때는 유네스코 펠로십을 제가 다행히 받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을 갈 수 있게 된 거는 이제 대하대 장학금이라 그래서 도이체 아카데미시 아우스타우슈딘스트라고 하는 그런 독일 정부에서 주는 그런 장학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학금을 그냥 무작정 신청을 했어요. 독일어 하나도 모르는데 학교에 대하대 장학생 모집한다는 게 오길래 그냥 무조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산의 괴테 인스티튜트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독일어를 진짜 하나도 모를 때 갔어요. 그럼 무조건 그냥 배짱으로 갔는데 그때 제 기억에 독일의 어떤 독일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와서 저한테 독일어로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독일어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죠, 당연히. 못 알아들으니까 독일어를 읽을 줄 아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어 책을 이렇게 주시면서 독일어 책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엉터리로 읽었죠, 영어식으로. 그랬더니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떨어지는가 보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오히려 독일어를 못하니까 독일에 가서 괴테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레인지를 해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통 2개월, 4개월 이렇게 해줬는데 저는 6개월. 그래서 독일 가가지고 그룬트슈투페 아인스츠바이 그다음 미틀슈투페 아인스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과정 1단계까지 하고 그다음에 대학에 입시를 봤습니다. 거기는 이제 대학원 들어갔는데도 입시를 봤었어요. 그래서 입시를 봐서 다행히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박사 과정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일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화학 분야 중에서도 고체 물리화학 쪽에 제가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독일에 가서는 무기화학 연구소에서 고체화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거기 원래 무기화학 연구소인데 물론 무기화학 연구소의 커리큘럼 보면 배유화학이나 무슨 유기금속화학이나 모두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 독일은 고체화학이 굉장히 큰 그룹으로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체화학은 사실은 미국보다도 당시에 유럽이 훨씬 더 이렇게 체계가 잘 돼 있었고 미국의 유명한 교수인 킹거리도 CNN 뉴스에다가 그런 글을 썼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유럽과 같이 고체화학을 이렇게 육성하지 않고 중점적으로 고체화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런 소고 그런 것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그 유럽에 가서 고체화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됐는데 그 후에 이제 제가 그 독일 가서 고체화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여기서 받은 다음에 제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이제 잠깐 포스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박사학위를 제가 독일에 간 거는 76년도에 갔었는데 제가 학위를 받은 거는 한 3년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79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서 포스닥을 좀 하다가 이제 서울대학의 교수로 가게 됐었습니다. 79년 12월 달에 임용이 됐었는데요. 제가 이제 제가 너무 고체화학적으로 편협되게 공부하고 귀국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옥스퍼드의 또 무기화학 연구소에 가가지고 연구 스펙트럼을 좀 넓히기 위해서 유학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해서 포스닥을 영국으로 또 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또 연장을 해줘서 제가 이제 그 옥스퍼드 가서 더 연구 생활을 하다가 실제 서울대학 간 거는 81년도에 갔었습니다. 81년도 서울대학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티칭도 하고 이제 연구도 하게 이렇게 됐었는데 그 서울대학교도 당시에 그 80년도 초가 사실은 그 연구하기에 그 인프라가 잘 돼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80년대 초도요. 예. 그때 자연대의 학장 선생님이 그 물리학 하시던 고윤석 교수님이셨는데 그분한테 그 150만 원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제 사비를 좀 들여가지고 실험실을 꾸미면서 연구를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아주 젊은 과학자로 그 꿈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 뭔가 이제 그 국가를 위해서 내가 뭐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큰 꿈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 연구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니까 도대체 그 어떤 그 뭐랄까 이 정말 내가 여기서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아주 회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여기서는 정말 내가 수준 있는 그런 연구를 해내기가 어렵겠다. 그러면 어디 서울대학을 그만두고서라도 어디 다른데 연구 시설이 굉장히 좋은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좌절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또 학생이 한 명씩 두 명씩 들어오니까 또 학생들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로 몸으로 이제 하자 이제 뭐 다른 방법이 없다 몸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그 승부를 거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체화학을 한국에 도입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거기서 한 3년 하다가 제가 1984년도에 그러니까 81년도에 서울대학교 가서 티칭하다 제가 자연대학 그 학장님한테 가서 계속 졸라가지고 제가 사바티카를 지금 나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981년도에 이제 그 조교수 하다가 3년 만에 사바티카를 제가 어떻게 따냈습니다. 그냥 막 가서 졸라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연구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저를 계속 연구하게 하려면 1년간 또 보내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졸라서 1년을 또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프랑스로 갔어요. 프랑스 갔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게 그 학문에도 이제 뭐 블루 오션, 레드 오션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연구했던 그런 학문 분야를 그 연구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얻지 못하지 않을까. 국제 경쟁력을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 고민을 많이 했었을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노벨상은 너무 거창하지만 그건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 경쟁력 있는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정말로 내 분야에서 1등을 실험 시설도 무지하게 좋고 연구원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좋은 연구원들, 우수한 연구원들이 주위에 많고 콜라보레이터도 많이 있고 연구 인프라가 무지하게 좋아서 내 분야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내가 경쟁에서 1등을 하면 그러면 되겠죠? 1등하는 방법이 제일 우수한 연구 결과를 내면. 근데 그게 아니면
혼자 출전해서 혼자 1등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 나와서 혼자 되는 방법도 있고, 네, 여럿이 경합을 해가지고 1등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경합이 없으면서도 상당히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를 개발할 수 있는 분야가 경계면 학문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계면 학문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주 그 거대 과학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예. 그러니까 웬만한 데서는 할 수 없는 실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한의 조건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아주 극저온에서 연구를 한다든지, 뭐 수천 도의 고온에서 케미스트리를 연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엄청나게 고진공하에서 한다든지, 10의 마이너스 뭐 11승 토르 뭐 이런 데서 아주 낮은 압력에서 연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높은 압력에서 한다든지, 뭐 지구의 중심 압력 수백만 기압 정도 되는 데서 한다든지, 이런 데서 하면 혼자 연구해서 혼자 좋은 데 논문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경쟁이 없죠. 왜냐하면 그런 시설 없는 사람들이 연구를 같이 할 수가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제가 이제 84년도에 프랑스 CNRS 랩으로 제가 이제 그 사바티카를 떠나서 거기에 그 초고압 연구실, 고압 연구실을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화학과에다 나중에 이제 고압 실험실도 차리고 뭐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하고 한불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로 이제 프랑스의 그 무기화학 실험실이나 물리화학 실험실 또는 이제 고체 물리 실험실, 물리 실험실 이런 쪽하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하면서 한불 심포지움도 개최하고, 제가 그 이제 여기 93년도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84년도에 프랑스에 다녀오면서 그 이후에 프랑스하고 협력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1년에 두 번 이상씩 막 프랑스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불 협력을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1차는 이렇지만 뭐 2차, 3차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연구재단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과학재단, 옛날에 과학재단, 지금 연구재단이라고 하는데, 그 연구재단의 한불위원회를 제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과기처, 프랑스는 외무성하고 우리가 한불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국가대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외무성에 가서도 이제 한불 협력하기 위한 현안들을 많이 다루고, 또 그 프랑스 정부 장학금을 이용해 가지고 전 분야에 그 이공 분야 쪽에 많은 장학생을 그쪽에다 이제 파유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쪽 분야가 상당히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젊은 학생들이 그쪽에 가서 연구를 하고 돌아왔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그 고체화학 분야 쪽에는 그 프랑스의 이제 보르도 지역에 이런 그 연구소가 그 이 고체 화학 고체 물리 연구소가 있는데, 그쪽에 많은 유학생들이 가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이 우리나라의 보르도 학파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기 있는 황성주 교수 같은 분은 그 보르도 학파 중에 한 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제1차 한불 고체학 심포지움도 하고 2차도 하고 3차도 하고 이러면서, 그 당시에 또 그 우리나라가 띠재배 기술을 뭐 도입하는 뭐니 그런 때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 2차 한불 심포지움을 기억하는데 여기 옛날 과기처 장관인 김시중 장관 제가 모시고, 이건 저 보르도의 보르도 고체물리화학 연구소 소장이고요. 이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김시중 장관이신데, 그때 2차 심포지움 때 제가 모시고 가가지고 그 우리나라가 띠에제베 뭐 그 기술 도입하는 기념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신문에도 이렇게 보도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좀 상상이 되십니까? 완전히, 예? 이게 제 나이가 30 아마 한 5살쯤 됐을 때, 네. 굉장히 풋풋하죠? 네.
그때 이제 84년도에 제가 이게 프랑스 시에나에서 보러도 갔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이런 융합 소재 쪽에, 융합 과학 쪽에, 융합 소재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융합 물질을 만드는 연구를 하는 거로 이렇게 제 리서치 방향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융합 소재를 만들어낼 때 이렇게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레고 가지고 뭐 이렇게 레고 조각 가지고 기차도 만들고 뭐 집도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레고 조각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뭐 무기화합물인 레고 조각 또는 뭐 또 다른 무기화합물 또는 유기화합물, 생화학 물질 이런 것들을 이렇게 ABAB, ACAD 이런 식으로 만들면 무기 또는 뭐 유기 무기, 바이오 무기 뭐 이런 융합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분자 레벨에서 이거를 실현해 보자. 그래서 이런 스트래티지 하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수백 하이브리드 물질이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 저기 최지천 선생님 계시는데 융합이란 말을 최지천 선생님은 안 좋아하세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런 융합 물질을 만들어내서 제가 이제 이런 무기 융합 물질도 만들어내고 유기 융합 소재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기물하고 무기물의 융합 소재를 만들어내서 이런 것들을 논문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대 시설 중에 방사광을 이용한 이런 X선 분광법이라는 거를 이제 고체화학 물질에 도입하는 것도 당시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이건 그냥 호기심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서울대학교 후문으로 이렇게 제가 출근을 하다가 교수회관이 호암 교수회관이 있는데 호암 교수회관에 방사광 심포지움이라고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여놨었는데 일본의 스쿠바의 포톤 팩토리라고 그래서 이제 엑스선을 만드는 이런 거대 시설을 이용해서 엑스선을 만드는 사람들이 와서 심포지움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다 보고 차를 돌려가지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심포지움에 제가 찾아가서 거기 이 일본 스쿠바의 방사광의 빔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노무라 교수를 만나면서 그 다음부터 한 7, 8년 동안 학생들하고 계속해서 가서 일본 고에너지 물리연구소에 가서 계속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물론 물리 쪽에서는 이런 연구가 이제 채용이 됐었습니다만 화학이나 재료 쪽에서는 채용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런 거대 시설을 이용한 물질을 분석하는 기술을 국내에 이제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한 것들이 이렇게 뭐 사이언스에도 나오고 CNN 뉴스에도 하이라이트가 됐었고 경향신문 일면에도 난 적이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하고 계속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프랑스 정부로부터 훗날 한 10년 정도 하니까 프랑스 정부로부터 이제 기사 나이트쉽이라고 해서 기사장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정부에서 과학기술 쪽에 기여한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훈장인데 그 기사장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도 중반 정도 오면서 또 이제 새로운 도전을 제가 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여러분 내노 기술 그러면 내노 기술은 2000년도에 이 클린턴 대통령이 내노 백서를 발표하면서 내노 과학이 굉장히 이제 붐이 일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내노 이니시에이티브가 클린턴 대통령이 이 내노 이니시에이티브를 발표하기 전에는 아무도 자기가 내노 사이언스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기 전입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제 자랑인데 클린턴 대통령보다는 좀 일찍 96년도에 이제 내노 사이언스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95년도에 이 심포지움을 열려고 그랬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열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기처도 찾아가고 장관님도 만나서 돈을 좀 달라. 그러면 이런
이 첨단 새로운 학문이 이머징 사이언스인데 이런 게 뜨니까 이런 쪽에 빨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젊은 소장파 학자들에게 이 내노과학의 중요성을 좀 알리면 좋겠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잘 지원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 해에 저희가 그 우수연구센터가 서울대학에 있는데 그 우수연구센터 SRC라고 얘기하죠. SRC, ERC라고 그러는데 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그 연구비를 이용해가지고 International Symposium on Nanopore, Nanoparticle and Nanocomposite Chemistry. 그래서 지금 네노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노포를 하든지, 네노파티클 하든지, 네노컴포지트 하든지. 예. 그래서 제가 이 클린턴 대통령보다는 요 네노에 대해서는 몇 년 빨리 우리나라 학자들한테 이제 소개를 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당시에 인터내셔널 심포지움이니까 뭐 미국에서도 데려오고 뭐 유럽에서도 학자들 데려오고 일본에서 데려오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네노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사람이니까 여기 와서 톡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 자기는 네노가 뭔지 모르겠고 나노하고는 자기가 관계가 없다고 대부분 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네노 쪽에 한국 학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모으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어려웠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다 모인 분들이 100분 정도는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 젊은 교수님들에게 이 네노화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년 지나서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클린턴 대통령이 나노백서 발표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 6년 지나서 그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네노뿐만 아니라 네노가 다른 학문하고 이렇게 컨버전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컨버전스 10 emerging technology 중에 네노하고 바이오하고 컨버전스가 일어나는 학문이 2개나 있었어요. 10개 중에 2개나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네노 메디신이고 네노 바이오 미케닉스 이 분야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네노 메디신 월드 컨그레스 네노 메디신 했는데요.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는 네노 메디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노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는 이공계 분야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메디신 쪽에 MD 중에서 이런 네노 기술을 이용해서 치료든지 진단 쪽을 연구하는 분들을 모아보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그 의사 중에 리서치하는 의사 중에 진단 치료를 이 네노 테크놀로지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마 10손가락에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네노 메디신이 실제 치료에 적용되는 건 앞으로 아마 한 10년도 좀 이를 것 같고 한 20년이나 지나야 이 네노 메디신이 빛을 볼 것 같고요. 진단에서는 조금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노 메디신 이용해서 진단 기술은 빨리 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나노 바이오 미케닉스 이런 분야. 그래서 나노하고 바이오하고 융합이 지금 굉장히 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말 이런 그 하이브리드 융합, 그러니까 이제 뭐 학문적 융합도 있지만 이런 그 어떤 물질의 융합 이런 것들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면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의 그 창출,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상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되게 이제 사이언스 픽션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만화에 보시면 고래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위도 가보고 간도 가보고 이러는 옛날 우리가 봤던 그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만화가 있는데, 지금은 정말로 그런 내시경 이렇게 그 태블릿 모양의 내시경 이렇게 먹으면 그 위 사진도 찍고 장 사진도 찍으면서 나중에 이렇게 변으로 탁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나오듯이, 이제 앞으로 개발해야 되는 건 이 혈관으로 예를 들면 어떤 그 네노 로보틱스 같은 걸 집어넣어서 걔가 이렇게 돌면서 그 환부도 찾아내고 환부에 가가지고 또 약도 해놓고 그다음 약도 뿌리고 그다음에 또 바깥쪽에 그 텔레메디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이런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 스파이더맨이라고, 이거는 여러분 영화에서나 보셨을 텐데요. 이 스파이더맨은 이 피터 파커하고 스파이더의 융합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인간이고 이건 거미인데 이거는 알고 있는 그 크리에이처고 이것도 알고 있는 크리에이처인데 요거는 여러분이 새로운 크리에이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그 기능을 갖는, 이건 인간의 기능도 갖고 그 거미의 기능도 갖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몰레큘러 레벨로 가서 또는 뭐 이것도 다른 예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여기 무하고 배추가 있는데 무 배추 융합이 되면 이건 제가 어느 신문에서 따온 건데요. 뭐 세포 융합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식물학자가.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이건 무고 이건 배추인데 이거는 무추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 줄기에서는 배추를 수확할 수 있고 뿌리에서는 무를 수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추를 심으면 무하고 배추를 동시에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김장하실 때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담그시면 밑은 깍두기가 되고 배추김치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컨버전스가 이제 그 온통 이슈죠, 요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실생활에서도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비클 이렇게 나와서 한쪽은 뭐 휘발유로 이제 에너지를 쓰고 한쪽은 전기로 충전해서 이제 다닐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게 나왔고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컨버전스는 뱅킹 인슈런스 그래서 방카슈런스도 있고 은행하고 보험이 합쳐진 거고 여기 보면 뭐 손목시계형 PC에 디카폰 PD 다 되는 거 김치버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권총이면서 전화 걸면서 총 쏠 수도 있겠죠. 여기 시험 깎으면서 여기 면도기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면도하면서 전화도 하실 수 있을 때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컨버전스의 시대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렇게 그 융합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컨버전스 소재는 이미 내처에서 벌써 다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벌써 다 이 내처에서 이렇게 컨버전스를 하고 계셨는데, 이게 여러분 전복인데요. 전복이 굉장히 단단하죠. 이 전복을 웬만하면 잘 안 깨지는데 망치로 탁 깨트려 가지고 그 파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그 파단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판으로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근데 이 판이 무슨 판이냐면 그 칼슘 카보네이트라고 하는 화합물인데, 칼슘 카보네이트는 여러분 그 백목 있지 않습니까? 분필. 그래서 기계적 강도가 굉장히 약한 물질이에요. 그 백목은 그냥 이렇게 쓰면 부서져서 글씨 이렇게 칠판 위에 이렇게 글씨로 그 써지는 거니까 얼마나 잘 부서지겠어요. 그런데 그 내처에서는 이게 그 칼슘 카보네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 조개가 그다음에 여기 그 단백질 폴리마를 생물질이죠. 생화학 물질 프로테인을 여기 접착제로 써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멀티층으로 여러 층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층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기계적 강도가 아주 좋아지거든요. 이 종이 한 장은 그냥 이렇게 찢어질 수 있지만 이건 찢지 못하지 않습니까? 멀티로 되면. 그래서 이렇게 멀티 레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거를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의 그 렉서스 그런 차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렉서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범퍼가 여기 나일론 6라고 하는 그런 이 폴리머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 점토라고 하는 그 흙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층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 가지고 굉장히 기계적 강도가 좋은 물질을 얻어내서 자동차 범퍼로 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무게는 굉장히 가벼우면서 기계적 강도는 쇠보다 더 강한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융합의 세계는 그 새로운 물질을 계속해서 스카우트할 수 있는 신물질을 얻어낼 수 있는 새로운 특성을 갖는 물질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조금 제 자랑을 하면 그 DNA를 아까 그림과 같이 그런 멀티층에다가 DNA를 무기 화합물 층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DNA와 무기물과의 혼성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 생물질과 무기물이 이렇게 혼성화된 예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 미국 화학회지에서 금방 받아줬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처음이 예고, 그 다음에 그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실제 뭐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쪽을 계속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그 물질들이 굉장히 좋은 안개만대 캠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저널에도 냈었지만 네이처 뉴스에서도 하이라이트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NN 뉴스에서도 하이라이트 됐었고, 그다음에 미국 보스턴에서 열렸던 MRS 미팅에서도 저희 연구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잘 나갔었습니다. 싸이처럼 이렇게 강남 스타일 그래가지고 네. 그 후에도 이제 이거를 계속 실제 우리 이제 몸의 세포라든지 조직하고 이런 무기 물질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연구를 하고, 또 당시에 저희가 이 나노 물질들이 그냥 막 몸에 쓰면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하고 독성에 관한 연구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성 연구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융합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융합과학은 내노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하고 융합, 그다음에 정보 기술하고 융합, 뭐 재료 기술, 환경 기술, 그다음에 인지과학 기술하고도 이렇게 이제 융합을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이대에 와가지고 저 지능형 나노바이오 소재연구센터 그 연구재단으로부터 SRC 그 대형 과제를 따서 지금 우리 화학과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는데, 지난 뭐 몇 년 동안 저희가 또 챌린지하고 있는 거는 내노 기술하고 바이오 기술, 그다음에 정보 기술, IT 기술, 그리고 인지 기술 이런 것들을 전부 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그 약물 전달뿐만 아니라 나노 DNA 바코드 시스템이라는 것도 저희가, 바코드라는 건 이제 정보 기술에서 오는 건데 우리가 같이 그런 쪽을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최근에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그 항암제 아바스틴이라는 항암제가 있는데 그 항암제가 가짜가 나와서 환자한테 쓰인 적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해가지만 정말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인지 안전한 사회인지 계속 이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가짜가 판치는 사회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항암제 아바스틴뿐만 아니라 이거 지금 누가 가짜를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비아그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 이런 것도 지금 온통 가짜가 판치죠. 중국에서 나오는 그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수준은 계속 높아지는데 사회는 안전한 사회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의약품도 가짜가 많고 먹거리도 가짜가 많고 온통 뭐 여러분 그 명품도 가짜 많죠. 짝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또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DNA를 이제 암호화해서 코드화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술도 가짜가 많은데 여기다가 DNA 암호를 집어넣어준다든지, 또는 우리 인삼들이 있는데 그 인삼이 정말 중국산 인삼인지 풍기 인삼인지 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삼에 우리가 이런 나노 DNA 바코드를 뿌려서 나중에 정말 이게 어느 산지가 어떻게 되지 유통 구조를 갖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 원래 이거 시작은 뭐 2004년도에도 한번 그 매스컴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훨씬 더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2010년에 2년 전에 MBC TV 프라임 타임 뉴스에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진청에서 저희가 시연을 했어요. 진짜 우리 인삼과 가짜 인삼을 구별해내는 그런 거를 저희가 시연을 해서
이건 무작위로 막 이렇게 섞어놨는데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이 가짜 인삼. 이 학생이 저기 뒤에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뿌리는 바코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2009년에도 원더풀 사이언스에 우리가 그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인가요? 2007년에 제가 그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이 업적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여기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신약 개발하는데, 지금 이제 안전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건강하게 오래 잘 살아야 잘 사는 거니까 그 약을 개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내노 기술을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뭐 한 20년씩, 한 15년에서 20년씩도 걸리고 그러고 비용도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물질을 일단 개발하고 동물 실험하고 임상 실험하고 그다음에 허가기관에 신약 승인받고 출시하고 나서 임상 사상도 하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요새는 비용이 약을 하나 개발하는데 한 2조 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대개 그 글로벌 제약사가 아니면 못 하는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제약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로벌 제약사는 저 LG 생명과학하고 SK 생명인가요? 거기밖에 없는데, 거기도 그래도 신약, 우리나라에 신약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신약이 있긴 한데, 전혀 마켓에서 환영받지 않는 신약만 있고, 정말 세계 시장을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약 개발하는데 그 여력이 없죠.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는 이렇게 새로운 약물 전달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정말 환부에만 약을 탁탁 전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신약 개발한 거의 효과를 볼 수 있고, 개발 비용은 10분의 1 정도가 들고, 그다음에 기간도 훨씬 더 짧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내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내노 약물 전달 시스템을, 무기 내노 약물 전달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는 다른 약물 전달 시스템하고는 다르게요. 기존에 알려져 있는 무슨 바이오디그레이더블한 고분자를 이용한 약물 전달 시스템, 이런 것들은 특허 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웬만큼 그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내도 특허 장벽이 너무 높은데, 이 무기계는 저희들이 최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특허 장벽이 없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제 그 학문의 트렌드가 계속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융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공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1세기의 빌딩 블록 이렇게 보면, 내노 기술에서는 애텀이나 분자,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진, 커그니티브 사이언스는 뉴런,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비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그 여러 학문 간의 소통이 일어나고 학문 간의 융합이 일어나면서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힘이 없는 여성이지만 이게 몇십 킬로짜리 이렇게 엿기도 들 수 있고, 이런 장비를,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웨어러블 브라버스를 이렇게 딱 입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예. 아무리 무거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다 할 수가 있고, 군인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를 이제 웨어러블 브라버스를 입게 되면 슈퍼 솔저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 학문의 융합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학문의 융합이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노뿐만 아니라 바이오, 정보,
그다음에 인지 기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인지 기술이 없이는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차고 있는 뭐 시계든지 웨어러블한 그런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 그 안에서 다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자동차 키도 여기서 딱 누르면 자동차 시동도 걸리는 거고, 커피도 미리 끓여놓을 수 있고, 뭐 이렇게 그 선풍기도 끌 수 있고, 킬 수 있고, 뭐 뭐든지 컴퓨터도 제어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미래 시대에는 뭐 지금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모든 것이 자기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 자기 집도 자기가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바깥쪽에 학교도 자기가 뭐 꼭 그 직장을 나가야만 사무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재택으로 할 수가 있고, 교육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뭐 바깥의 일들을 전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건강 관리하는 것도 다 앉아서 이제 직접 뭐 그 장소에 찾아가지 않고서도 충분히 그런 유비쿼터스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제가 박사 논문 쓸 때는 선생님도 그러셨겠지만 이게 타이프 쳐가지고 뭐 틀리면 새로 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융합과학이 이렇게 잘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학문적 호기심이 꼭 내 분야만 학문적 호기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 쪽에도 학문적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제가 올 봄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열렸던 그 유로피안 매트리얼 소사이티 미팅에 가서 거기 갔다가 스트라스부르크의 나노 연구소에 제가 들렸는데 그 입구에 이 토미 웅거러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토미 웅거러의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넓은 세계를 향한 호기심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세계, 나노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건 다 보면 퀘스천 마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호기심이죠. 그 학문은 역시 호기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융합과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문의 융합에서는 이런 뭐 자연과학이나 산업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인문과학, 사회과학이 모두 다 융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대가 교육 시스템의 대변혁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앞으로 찾아오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뭐 인문사회대학, 자연대학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다 뽑아가지고 그냥 다 인문사회, 자연 다 가르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면 저 최지선 선생님 좋아하시는 그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그 고민 많이 하는데요.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그 신뢰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뢰를 해야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렇게 갇혀 있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는 그 학자는 제가 보기에는 편협한 학자가 되지 않을까. 시대는 계속 급격하게 급속도로 이제 그 변하고 있는데 그 도도한 그런 그 시대의 흐름에 이렇게 잘 적응해 나가지 않으면 그 편협한 학자로밖에 남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학문적 패러다임이 극하게 그 쉬프트가 일어날 때 거기에 그 큰 물결에 같이 이렇게 쓸리면서 받아들이면서 그 학문을 같이 나눠야 정말로 그 바람직한 그런 융합 학문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제 가족입니다. 여기 제가 젊었을 때고요. 여기 제 큰아들이고
큰딸, 둘째 딸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거 제가 유학했을 때 같은데, 프랑스에 제가 사바티칼 갔을 때인데, 그 뒤에 얘네들이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아들하고 사이가 제 학문의 동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물 전달도 연구하고 뭐 이런 그런 분야 쪽에 융합 분야 쪽에 연구하는데, 제 아들은 지금 원래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왔는데 미국 가서는 이제 전자공학을 기초로 하는 드럭 딜리버리 그런 걸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 의공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스텐트에 약을 집어넣은 다음에 스텐트를 끼워 놓지 않습니까? 몸에 끼워 넣으면 그다음에 약이 서서히 방출되면서 이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든지, 또 뭐 성형외과에서 이제 유방 보형물 이제 유방 크게 하기 위해서 보형물을 집어넣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보형물에 이제 보형물이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인면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인면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일어나지 않게 약을 거기다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한다든지. 그리고 이건 제 사위인데 이 친구는 지금 카이스트의 학원과 교수로 있는데, 이 친구는 백신 딜리버를 합니다. 니들로 바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바늘에 약을 감침시켜 가지고 이렇게 니들로 약을 전달하는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저하고는 이제 학문적으로 소통이 되고 상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 큰 사위고, 얘는 전혀 딴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얘는 투자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이게 큰 딸인데 큰 딸이 이렇게 아들 둘을 뒀습니다. 아들 둘을 뒀고, 그다음에 여기 아들하고 며느리인데 요게 제 친손자입니다. 그리고 요게 막내 딸인데 제 손자 중에 제일 막내는 외손자 중에 막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지금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 학생 보고 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좀 얻었는데, 여기 뿌리는 다르지만 여기서 하나의 일체를 이루는 연리지라고 그러던가요? 예. 근데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다른 뿌리에서 인문학적인, 뭐 자연과학적인, 공학적인, 사회과학적인 뿌리를 갖고 있지만 융합이 됐을 때 이렇게 큰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융합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뿌리가 다르더라도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그래서 서로 가치를 공유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되게 제가 오늘 이석우 선생님 하는 거 보니까 질문하면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예 제가 스스로 질문하고 제가 스스로 답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다 보내게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나 받을까요? 마음의 준비를 하실 기간 동안 선생님 오늘 말씀 전공 분야의 뿐만 아니라 교육의 철학뿐 아니라 융합적인 교육 철학, 그리고 개인 사생활까지 저희가 선생님의 A에서 Z까지를 대충은 윤곽을 잡지 않았나 싶은데, 저 부총장님, 대외 부총장님이라서 언제나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처럼 느껴졌는데, 오늘 그리고 상당히 온화한 외모를 갖고 계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본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고집스럽고. 전 나쁜 남자입니다. 그렇게 멋진 굉장히 고집이 세시고 배짱이 있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의미이지만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연구에 도전하신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 준비하신 것
여러 가지 만화 캐릭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제가 마지막 평가를 한다면은 첨단의 오빠 스타일이 아닌가. 저희는 사실 스마트폰도 제가 훨씬 선생님보다 어리지만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는데 선생님은 첨단 오빠 스타일을 하시는데 그 외에 저 선생님 여기에 계신 분들 아니면 젊은 학생들도 질문이 있으면은 하나쯤 처음에 뭐 질문이 아직 안 나오니까 열정으로 시작하는데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열정으로 네. 끝내야 되는데 제가 그럼 질문을 하나 할까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도종하는 시인의 흔들리는 가운데서 자라나는 그때 선생님도 흔들리실 때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셨나요? 뭐 운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세계 취미 활동을 아까 프랑스 통이시잖아요. 그래서 두 따님은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프랑스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뭐 계속 그래서 화가하고 플루티스트, 플룻 연주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술적인 면모도 있지 않나 싶은데 선생님은 흔들리실 때 앞으로 우리의 연구자들이 장래의 연구자들이 흔들리실 때 어떤 방법이 있으셨나요? 글쎄요, 저는 그 흔들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연구 생활하는 동안에는 스스로 동기부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제 기억에 뭐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그 연구를 중단하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이제 연구 생활을 다른 사람보다 한 3년쯤 늦게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기들보다는. 그러니까 유학도 한 3년 늦게 갔고요. 그래서 내 스스로 굉장히 늦가기로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별로 없다. 급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연구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 이유는 사실은 달리기 하다가도 마라톤 같은 거 하다가 중간에 잠깐 뭐 앉아서 물 마시고 쉬었다가 뛰면 그 가속도가 탁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가속도도 죽고 새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또 새롭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일 관찰하는 부분이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혹시 그 슬럼프에 빠졌나 그런 것들을 제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슬럼프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 계속 제가 가서 뭐 잔소리도 하고 데리고 나가서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그 에너지를 좀 다시 충전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네. 질문. 네, 선생님. 이상한 질문 하지 말아요. 신문에도 많이 나고 서울대학교 교수 중에 제일 논문도 좋은 걸 많이 내시는데 이제 교화여대 오시게 된 거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정하셨는지 그다음에 오신 후에 이제 그때 비교해서 어떤 일을 이제 하시고 계신지 지금 우리 저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서울대학에서 이제 논문 1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좋은 평가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 우리 김성진 학장을 학회에서 만나게 됐는데 저를 계속해서 유혹하더라고요. 그 서울대학에 이제 그만하고 이대 와서 나노과학부 좀 같이 일하면 좋겠다. 나노과학부를 좀 바로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김성진 선생을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아는 거는 제가 서울대에서 부교수 할 때인가 그랬는데 김성진 선생이 외국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아마 여기 이대에 와서 일할 때인데 처음에 절 찾아왔어요. 그냥 모르는 분인데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때 이제 배가 조금 부르더라고요. 임신 초기였었어요. 근데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 고체화학 분야를 하는데 연구를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여자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잘 대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냥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고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 또 찾아왔는데 또 배가 조금 더 많이 부른 상태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막 열변을 토하면서 이게 이렇게 뭐 연구 계획도 다 짜오시고 팀도 다 벌써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팀 만들어가지고 과학재단으로부터 연구비 받아서 같이 공동 연구하자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예 그러고서 네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서 또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몇 달 있다가 또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때는 만삭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찾아오는데 막 이렇게 숨차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찾아왔었는데, 그렇게 찾아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감동을 했어요. 그래 감동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김성진 선생의 이 실험실하고 저희 실험실하고 이제 고체화학 쪽에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그룹 연구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이렇게 세미나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학문적으로 굉장히 참 좋은 파트너였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서울대학에서 내노과학 쪽을 굉장히 육성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그 서울대학은 내노과학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간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냥 물리 분야 쪽에서도 내노를 좀 하고 화학 쪽에서는 이제 저만 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어떤 인프라를 형성해 가지고 큰 연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김성진 교수가 저한테 이대 와 가지고 나노 과학부를 이렇게 같이 이제 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 와서 나노 과학부를 좀 크게 같이 인프라를 잘 만들어서 크게 발전시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또 그 전에 곽성이라는 대학원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서울대학에 제 방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하고 같이 일을 해봤는데 그 학생이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평점이 한 2.5, 학부 평점이 2.5 정도 하는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학생이라고는 평가를 안 했었는데 그 학생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그 학생의 그 열정 그리고 그 학생의 그 화학에 대한 이해도를 보고서 이대 화학과에 그 교수님들이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는구나. 그 한서엽 선생님 저기 계시지만 이대 화학과에 그 학문 수준 또 교육 수준 이런 게 상당히 높구나. 그래서 전혀 뭐 문제가 없겠다. 이대 와가지고 연구를 해도 그 학문적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그냥 금방 결정했습니다. 금방 결정하고 그 신일영 선생님 총장하실 때 제가 옮겨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대학원을 오질 않아요. 네, 학생들이 대학원을 오지 않아서 엄청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게 잘못 온 것 같다 막 이런 생각.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 학문은 몸으로 하는 학문인데 몸으로 할 사람들이 같이 쫙 있어야 되는데 한 사단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서울대학에서는 그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제 방에도 한 대학원생들 20명씩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몇 명 벼랑간 규모가 그냥 조그맣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서너 명 정도만 데리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이제 처음에 정신적으로 힘들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그 나노과학부에 와서 또 그 사이에 화학과하고도 우리가 같이 화학과를 합쳤습니다. 융합을 했어요. 화학하고 나노과학부 합쳐서
명실공히 우리나라 화학과 평가에서 1등하는 그런 학과를 만들었으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뭐 괜찮지 않았나, 보람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원생이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학부 1학년 발렌티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 1학년 강의를 발렌티어를 했어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에게 이제 대학원까지 가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심어두자. 제가 굉장히 학부에서 공부 잘하는 애인데 대학원 오라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전화 많이 했습니다. 저만큼 엄마한테 전화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대생을 둔 엄마들은 엄청 배짱이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튕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들어오면 뭐 등록금도 다 대주고 용돈도 주고, 따님이 굉장히 똑똑하니까 열심히 키워가지고 좋은 학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네 선생님, 우리 딸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그렇게 안 왔어요. 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 그러니까 이대생의 적은 엄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을 이제 1학년 들어가게 되면 대학교 들어올 때까지는 엄마가 멘토인데, 이제 대학에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갈 때까지는 선생님이 멘토다. 무조건 엄마 말을 듣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스타가 되려 그러면 좋은 기획사에 좋은 멘토가 이제 스타를 길러내는 것처럼 엄마는 못 길러내니까 이제 무조건 선생님 말 들어라,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없으면 시간이 또 상당히 됐고 또 쌤 또 가셔야 되니까. 네, 오늘 여기에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와 계신데 선생님의 도전 정신과 투쟁 정신, 그게 또 이화의 화학의 정신인 것 같아요. 김성진 선생님하고 앞에서.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열정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